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 미국이 자국 항구로 들어오는 빌트인 차이나 선박에 대한 벌금성 입항료 제도, 요게 시작이 되면 한국 조선소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클 거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거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조선업이 험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조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용접하고 그 쇠 철판 속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험하고 막 냄새도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노동자들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로 다 대체가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은 더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의 이 조선 산업이 갑자기 떴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2차 대전이 터지니까 그 전에도 뭐 조선소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 대단히 큰 조선소들은 아니었었는데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니까 2차 대전은 일본하고의 전쟁이었던 거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그거는 선박 군함을 통한 전쟁이 되는 거고 군함을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됐던 거고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신흥 산업 국가가 조선업으로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리버티 쉽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거의 동일한 모듈 방식의 선박들을 쫙 찍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연합국에도 지원해주고 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어냈죠. 네. 전쟁 때문에.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파트너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선소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일본은 적대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1949년 이 무렵부터 이제 일본을 미국이 끌어안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적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소련은 서로 연합국이었거든요.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다가 무기도 많이 대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우라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이 적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을 끌어안기 시작한 거예요. 적대 국가였었는데 둘 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키워줘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 조선업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일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이 보니까 전쟁 전에 항공모함도 이미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이 미국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일본에 가서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기업이. 정말 잘하거든, 일본 사람들이. 죽자 사자, 24시간 교대 근무해가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조선 원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조선업이 엄청나게 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는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90년대에는 중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과 이렇게 가면서 가격 경쟁이 가격 경쟁력이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내의 조선 원가가 국제 가격의 5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니 무슨 배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가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 어쨌든 군함. 네. 군함은 외국에서 만들어 올 수는 없다. 그게 법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선들 중에서도 미국 상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존스 액트라고 해서 미국 내 항구들 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배는 그러니까 빌트인 USA 선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국산품 A형 법인 겁니다. 그런 법이 있어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편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거 좋죠. 자기들은 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중국이 적이 돼버렸잖아요. 적이 돼버리고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내놓고 패권 추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1도련선이 제2도련선, 제3도련선까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와이 서편 태평양은
중국 거야 라고 시진핑 주석이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는 야 나눠 쓰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데까지 되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하네? 같은 편 아니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해군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맞서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물요. 참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미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도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 조선소도 다 성공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10년씩 걸리고, 우리는 뭐 3년, 길어야 4년 이 정도인데 10년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축함 정조대왕 이런 거 뭐 1조 5천억? 그 정도 수준인데 저긴 10조 원입니다. 그래도 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회가 거기다가 돈 배정해주고 그게 또 그들 입장에서는 국산품 애용이니까 뭐 정당화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 한화오션이 지금 들어가서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걸 인수했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거기 한국 노동자들을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핵심 멤버 몇 명밖에는 못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인 노동자들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도 일을 잘 안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쓰는 판인데 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배를 만든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트럼프가 아예 불법 이민자들은 다 또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임금의 노동자밖에는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업률이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가격의 5배, 6배가 되겠죠. 한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상선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겠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출품은 미국 선박, 빌트인 USA 선박에다가 실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을 차츰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쨌든 빌트인 USA 선박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럼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는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 그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은 기존의 미국의 조선소들이 그래왔듯이 이제 군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마도 들어갈 거예요. 한화오션이나 뭐 또는 현대중공업이 들어간다면 그 군함을 보고 들어갈 텐데 과연 미국 해군이 한국계 기업에게 그 군사기밀이 들어가 있는 해군 함정의 발주를 해줄까? 그리고 또 그 미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과연 한국계 기업에게 그런 배들을 발주를 해줄까? 이거 상당히 의문인 거죠.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약간의 그 희망 같은 걸 본다면 첫째는 미국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기업들하고 협조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연합을 해서 이 용접이라든가 이런 그 조선 공정의 험한 일 또 이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일에 투입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 인공지능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 낼 수 있다면 뭐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군함을 만들 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계는 선체를 만든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군사 장비들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뭐 미국계가 알아서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분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미국의 이제 조선업이 예전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낡은 조선 이제 인프라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지 미국의 자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업에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또 기술 유출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박정희 때 1970년대 시작된 기업들이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 된 기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되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한시적이라고 보는 게요. 중국이 한 20년 만에 다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들이 한 10년이면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한 기술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조선업에는 대단한 기회이긴 한가요? 한국? 기회이기는 하다. 기회인데 성공을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길이 쫙 열렸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끝까지 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바로 이 문제는 군함 수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들의 그 높은 인건비 그다음에 워라밸 추구하는 성향 쉴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과연 전제로 하고서도 경쟁력이 있는 원가를 맞춰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그래도 한국 조선업의 힘이 필요하다고 직접 코멘트도 했었는데 그럼 한국 조선업이 가진 강점은 뭐고 마스가에서 한국 조선업계 맡을 역할과 기대 효과는요? 지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네. 한국만의 이 가성비 좋은 그 설계를 하는 뭐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은 조선업체들 중에 꽤 이 고객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또 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요인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니 한국이 저기 들어가서 저거 안 하면 미국이 중국 해군력을 따라올 방법이 없다 이제. 미국 배들은 계속해서 낡아가고 중국 해군은 계속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내고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면 한 5, 6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중국 쪽으로 전투력이 기울어 있을 텐데 한국이 들어가서 미국 해군을 다시 살려놓는다? 그러면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이 경고하고 나섰어요. 네.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중국 공산당 영자 기관지가 있거든요. 그거 8월 18일자에 네. 아예 사설로 나왔어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하고 가서 뭐 네. 저 짝짝꿍 돼가지고 뭐 짝짝꿍이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미국의 이 산업 능력을 키워서 제3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3국에게 피해를 주면 그 제3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제3국은 누구냐 그럼 그 중국이죠 보나마나 그게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네.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도 아닐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여서 이제 이 정도인데 정말 성공에 가까워져서 정말 그 덕분에 미국 해군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해군 함정 전투력을 늘린다. 이게 눈에 보이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의 해양 패권의 꿈, 그거를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한국인데. 한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조선업체들을 돈 버는 거, 뭐 투자 주가 오르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 중간의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말씀하신 사드 사태와 비교했을 때 현재 그 한미 협력 강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네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게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경고하는 수준인데 이게 본격화된다면 그래서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엄청난 보복, 타격 이런 걸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 얘기가 나와서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 조선사의 수주도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가 한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저는 말이죠. 마스가 프로젝트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이 더 돈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소를 가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노동자를 써서. 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도 행정명령을 냈어요. 그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빌트인 차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벌금성 입항료를 매기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금액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금액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작으면 150만 달러, 많으면 350만 달러, 그 화물의 성격이라든가 그 배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한화로 따지면 20억 원에서 50억 원에 상당하거든요. 배 한 번 들어가는데 그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운사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운사들, 그러니까 중국 해운사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해운사라든가 네덜란드 해운사 또 한국의 또 한진해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HMM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런 데들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박을 사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선박을 주문을 넣을 때 중국이 아니고 한국으로 오는 선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주문량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 주문 액수의 70%에서 50%로 줄어들고 한국은 17%에서 25%로 늘어났던가? 한국은 늘고 중국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한국의 이익이죠. 근데 미국에 가서 조선소를 만드는 건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미국이 자국 항구로 들어오는 빌트인 차이나 선박에 대한 벌금성 입항료 제도, 요게 시작이 되면 한국 조선소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클 거다.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마스가 부르셨듯이 최대 수혜주는 뭐 그냥 조선업의 대장주들을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지금 기존 조선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그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저가 수준 세계 점유율 1위에 올랐는데 어쨌든 한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약간은 있을 텐데 이 기술적 우위는 언제까지 좀 유효할까요? 사실 많이 따라왔죠. 많이 따라왔고 다행히 미중 갈등 때문에 저는 그게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그 LNG 선박이라든가 또 이 선박 엔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미중 갈등이 아니었다면요. 대부분 분야에서 아마도 중국이 다 한국을 넘어섰을 거라고 보는 게 엔지니어들을 다 빼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조선소에서의 엔지니어들 또 반도체 분야에서의 엔지니어들 다 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또 천인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이제 다 저지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조금 오래 갈 거다. 그 중국과의 격차가. 하지만 곧 따라온다.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몇 년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다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옛날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걸 조금씩 개량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어서 근본적인 기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